한 손에는 번뜩이는 칼, 다른 손에는 권총을 든 채 보물섬을 찾아 바다를 누비던 해적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영화와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낭만적인 모습과는 달리 실제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법자가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죠. 1400년대 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디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스페인 탐험가들이 앞다퉈 신대륙으로 몰려가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유럽과 신대륙 사이에는 활발한 무역이 시작됐는데 한쪽으로는 사람들과 공산품이 건너갔고 반대편으로는 담배, 설탕, 그리고 무엇보다 귀중한 보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스페인 제국이 지배하던 카리브해에서 해적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세력을 키워갔는지, 지금부터 진짜 카리브해 해적들의 숨겨진 역사와 그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500년대 중반이 되자 스페인은 막대한 해외 식민지를 바탕으로 유럽 최강국의 자리를 굳혔고, 이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가 질투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종교개혁의 바람까지 불면서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은 가톨릭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스페인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죠. 해양 국가였던 이들은 자신들만의 해상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했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스페인과의 충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본토에서 값비싼 전쟁을 벌이는 대신 이들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신대륙에 있는 스페인의 약한 고리를 노렸습니다. 특히 매력적인 표적은 금과 은을 가득 실고 본국으로 향하는 보물선들과 카르타헤나, 포르토벨로, 파나마시티 같은 전략적 요충지들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카리브해에서 본격적인 해적 시대가 막을 올렸고, 초기에는 주로 프랑스 사략선들이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사략선과 일반 해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정부의 허가증, 즉 사략 면허를 받았다는 점으로, 이 면허만 있으면 스페인 선박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죠. 장 플레리, 프랑스와 르클레르, 자크 도르 같은 프랑스 사략선 선장들은 스페인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며 엄청난 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1500년대 후반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터지자 카리브해에는 프랜시스 드레이크, 리처드 호킨스 같은 영국 사략선 선장들도 나타나 활약했습니다. 스페인도 가만히 있지 않아 사략선들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보물선단에 무장한 호위함들을 배치하며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1625년 즈음 주로 프랑스인들로 구성된 소규모 정착민 무리가 히스파니올라 섬 북서쪽 해안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북한이라는 방법으로 나무 틀 위에서 고기를 훈제했기 때문에 부카니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스페인 총독들의 공격으로 부카니어들은 히스파니올라 섬에서 쫓겨나 근처의 토르투가 섬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1629년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정착했던 세인트 키츠 섬이 스페인의 공격을 받자 많은 프랑스 정착민들이 토르투가의 동료들과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스페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탄 이들은 1630년경부터 토르투가에서 본격적인 해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640년 프랑스 엔지니어 장 르바세르가 토르투가에 도착해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포르드 로쉐르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이 요새는 모든 국적의 해적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노획한 전리품의 일부를 받으며 카리브해 최초의 해적 항구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해적들은 스스로를 해안의 형제들이라 부르며 스페인에 대항하는 느슨한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매번 습격을 떠나기 전에 탐험대를 이끌 선장을 선출하고 항해 기간 중 지켜야 할 규칙과 규정을 담은 행동 강령을 작성했죠.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제도였으며 선장이 무능하거나 인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보물과 전리품 분배 방법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는데 선장이 가장 큰 몫을 받고 외과 의사나 목수 같은 중요한 직책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행동 강령에는 불복종 행위에 대한 처벌 방법도 명시되어 있었는데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급료 삭감부터 채찍질까지 다양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탈영이나 배신의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거나 기본적인 식량만 지급받은 채 무인도에 버려져 운명을 맡겨야 했습니다. 1655년 영국이 자메이카를 점령하고
포트로야를 새로운 해적 기지로 만들면서 영국 해적들이 토르투가 대신 이곳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포트로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곳을 방어할 필요성도 증가했고 1655년 요새가 건설되어 해적들의 활동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포트로얄의 활동은 주로 사략 면허를 받은 사략선 선장들이 주도했는데 그중 한 명이 크리스토퍼 밍스였습니다. 그의 업적 중 절정은 1663년 지금까지 조직된 가장 큰 해적 함대를 지휘해서 campeche의 샌프란시스코를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습격에는 가장 유명한 해적 중 한 명인 헨리 모건도 참여했는데 그는 초기 경력에서 스페인 선박들을 약탈하며 좋은 명성을 쌓았습니다. 모건은 1667년 더 많은 스페인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략 면허를 받았지만 스페인 정착지를 공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략 면허 조건을 무시하고 1668년 포르토벨로를 습격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마라카이보와 지브롤터를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1671년에는 파나마를 공격해서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습격을 감행했고 막대한 재산을 얻어 나중에는 영국 찰스 2세로부터 기사 자귀까지 받았습니다. 해적 황금 시대의 다른 유명한 해적들로는 존 콕슨, 바솔로뮤 샤프, 존 워킨스가 있는데 이들은 168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적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약탈의 결과로 포트로얄은 카리브해에서 가장 번영하는 정착지 중 하나가 되었고 1692년에는 인구가 약 6,800명에 달했습니다. 이곳에는 해적과 사략선뿐만 아니라 상인과 장인들도 몰려들었고 해적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춘부와 술집 주인들의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포트로얄은 방탕함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해적들은 하룻밤에 엄청난 돈을 소비하며 온갖 사치를 부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692년 6월 7일 갑자기 끝나게 되었는데 파괴적인 지진이 포트로얄을 강타해서 마을 북쪽 절반을 바닷속으로 가라앉혔기 때문입니다. 재건 노력이 있었지만 마을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사략선 중심에서 노예 무역과 플랜테이션 작물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1600년대 말 해적 행위가 쇠퇴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스페인과의 평화협정으로 발급되는 사략 면허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해적들 사이에 빈번한 내분과 불화가 발생해서 결국 각자의 국적에 따라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해적 행위의 불안정성과 불규칙한 재정적 보상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열강들이 이 지역의 해적 행위를 억제하고 안전한 상업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숙련된 선원들을 자국 해군에 대거 모집했습니다. 해적 활동이 쇠퇴한 후 그곳에 남아있던 해적들은 대부분 인도양의 부를 노리는 해적 라운드 작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희망봉을 돌아 동인 도회사의 무역선과 현지 무굴 및 아랍 상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여행을 감행한 가장 유명한 해적은 헨리 에버리였을 것인데 그는 1696년 바하마의 나소 항구로 들어가 보물 일부를 내렸습니다. 당시 바하마는 인구가 심각하게 부족한 영국 식민지였으며 총독은 에버리와 그의 선원들이 나소에 정착하도록 허용해 방어력을 보강하려 했습니다. 그 대가로 총독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부정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눈감아주어 해적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1701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하자 프랑스와 스페인의 공격이 점차 심해지면서 나소 정착민 중 다수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영국 사략선들이 나소를 작전 기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곧 섬에 남아있던 정착민보다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1714년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 사략선들이 적의 선박을 합법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일도 끝났고 많은 사람들이 해적질에 손을 댔습니다. 그 후 이들은 해적공화국으로 알려진 조직을 세웠는데 이는 해적 선장, 선원, 선박으로 이루어진 느슨한 연합체였습니다. 해적과 실업한 사략선 선장들이 카리브해와 미국 식민지 전역에서 나소로 몰려들어 섬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또한 유럽 해군에서 전역한 수많은 선원들과 무역선에서의 끔찍한 급여와 잔혹한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상선 선원들로 인해 그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탈출 노예와 흑인 선원들 중 다수도 해적 공화국이 제공하는 자유와 평등주의 정신에 매료되었습니다. 1715년에서 1725년 사이에 카리브해에서 활동한 해적은 약 5,200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3분의 1이 아프리카계였다고 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 공평하게 분배된 전리품, 그리고 사회적 제약이 없는 해적 공화국은 당시 많은 선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적공화국 내에서는 플라잉 갱이라 불리는 가장 악명 높은 해적단의 핵심도 등장했는데 처음에는 벤저민 호니골드와 헨리 제닝스가 이끌었습니다. 이 갱에는 찰스 베인, 켈리코 제, 스티드 보네, 샘 벨라미, 메리 리드, 앤 보니 등이 포함되었고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블랙비어드였습니다. 해적들은 대부분 영국계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국심에 사로잡혀 프랑스와 스페인 선박만을 표적으로 삼아 자신들의 대의에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카리브해 해상 교통로를 횡단하는 영국 국기 상선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결국 해적들에게는 큰 유혹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국적의 무역선이 공정한 먹잇감으로 여겨졌고 해적들은 처벌받지 않고 약탈을 저질렀습니다. 해적 행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카리브해의 식민지 총독들과 유럽에 있는 그들의 본국 정부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좋은 노예 무역으로 인해 상선에 가해진 위협이 너무 커서 해적 행위를 방치할 수 없었죠. 1717년 영국의 조지 1세는 해적들이 자수하고 다시는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사면을 허락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왕의 사면으로 알려지게 된 이 칙령이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718년에 다시 사면을 발행했습니다. 이에 더해 조지 1세는 나소의 해적들을 진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영국의 공식적인 통제를 회복하기 위해 우주 로저스를 바하마의 새로운 왕립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로저스는 1718년 7월 나소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항구를 봉쇄해서 악명 높은 해적 선장 찰스 베인을 그 안에 가뒀습니다. 불행히도 베인이 탈출에 성공해서 블랙비어드와 함께 항구로 돌아와 해적 공화국의 이름으로 정착지를 탈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소에 남아있던 해적들은 로저스로부터 국왕의 사면을 받았고 그는 섬의 요새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저스에게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는데 나소의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권위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요새 재건 작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반항적인 지역 주민들과 공격 위협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었던 로저스는 해적 사냥꾼들을 고용해서 해적을 진압하는 책임을 덜어냈습니다. 이들은 대개 왕의 사면을 받은 전직 해적들이었고 오랜 지인들을 사냥해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해적공화국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던 벤저민 호니골드처럼 총독의 급여를 받고 찰스 베인과 블랙비어드를 데려오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해적들은 한 명씩 사냥당에 붙잡혀 처형되었는데 스티드 보넷은 1718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켈리코 잭과 찰스 베인 등 많은 해적들이 한때 해적들의 낙원으로 유명했던 포트 로얄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처형 후 시체는 쇠사슬에 매달린 채 작은 섬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해적들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적들은 교수대에 오르는 것보다는 끝까지 싸웠는데 예를 들어 1718년 해적 사냥꾼과의 전투에서 죽은 블랙비어드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1716년과 1726년 사이에 약 520명의 해적이 처형되었고 이는 해적 행위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해적들이 해적 행위에 손을 대게 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확장되는 영국 해군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찾도록 이끌었습니다. 18세기 초 해적들은 나소의 함락과 해군의 압박으로 안전한 작전 거점을 잃었고 그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스페인 보물에 대한 유혹은 사라졌고 사냥꾼들은 점차 사냥감이 되면서 1721년 말까지 카리브해의 해적 행위는 극적으로 진압되었습니다. 이 해적들의 유산은 오늘날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모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만 이는 종종 우리 자신의 오해와 고정관념으로 인해 훼손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해적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말했다는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증거는 없으며 해적들이 누군가를 판자 위를 걷게 했다는 사실도 없습니다. 그들이 보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긴 했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보다 더 심하지는 않았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적들의 행동 강령에 담긴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런 평등주의 정신은 여러 면에서 정의, 자유, 기회에 대한 우리 현대인의 이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카리브해 해적들이 남긴 진정한 유산이어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들의 참모습인 것입니다.